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EBS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또 인천에 있는 하늘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황혜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영어가 조금 우리에게 조금 더 잘 다가올 수 있는지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Right?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가볼 건데요. 먼저 어디부터 가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니고 선생님도 다니는데 선생님도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점심에도 만나고 수업 중에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녁에도 만납니다. 모두 다 여러분 나이 또래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냐면 나도 즉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또래 때 어떻게 보였을까? 그러니까 담임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혹은 교과목 선생님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교과목 선생님이 혹은 담임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그 수업 현장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일단 교실에 앉을 때는 좀 자리가 좀 중요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앞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앉으면 시야가 이렇게 딱 선생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굉장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맨 뒷자리를 좋아했는데 이 뒷자리에 앉으면 좋게 된 점이 뭐냐면 물론 선생님도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 머리 뒤통수도 보이고요. 내 친구들 그리고 뭐 햇살 정도 그리고 또 수업 중에 누가 지금 장난치는지 아니면 누가 졸고 있는지 이런 모습까지 다 보면 더 좋았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뒷자리를 선호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고전문학 시간이 됐습니다. 고전문학 시간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그 고전문학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걸음걸이도 조금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약간 수업 방식도 약간 좀 독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그 선생님이 들어온 수업이 바로 이렇게 공무도 화가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공무도 화가를 배우는데요. 그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가 노래이기 때문에 공무도화, 공경도화 이렇게 안 읽었어요. 선생님이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 노래니까 공무도화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실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고전문학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자신은 이렇게 한자를 읽고요. 우리한테는 이제 번호 27번 일어나라고 여기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은 읽을 때 일어서서 딱 읽으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대 결국 강을 건너셨네.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혼났어요. 이게 말 그대로 고전이지만 문학이기 때문에 이걸 감정을 실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 패스를 할 수 있었냐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님이시여 강을 건너버리셨네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미 가신 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그냥 패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조금 힘들었어요. 이거 너무 오그라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선생님이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읽어본 적은 없었지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 고전문학 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왠지 뭐랄까 그냥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장면이 묘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공무도 화가를 좀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영어로 옮겨보니까 이렇게 단촐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Lord, 즉 님이여 이런 뜻이죠. Don't cross the river. 강을 건너지 마시오. But the Lord did cross the river. 그러나 강을 급기야 건너셨네요. He fell into the river and died. 강을 건넜고요. 그 다음에 died. 돌아가셨네요. What, my Lord? What can I do about it?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는데요. 사실은 영어로 옮겼을 때 느낌보다 어떤 느낌이 사실 더 좋냐면 이렇게 한자와 한글이 같이 있었을 때가 훨씬 좋죠. 뭐랄까 좀 정서적인 밀도가 조금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많이 좋아했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이야기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어떤 교과목 이런 거보다 국어도 좋아했고요. 아니면 영어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영어도 좋아했고 또 한문도 좋아했습니다. 아니면 뭐 음악, 미술 이런 거 좋아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하는 제가 정작 선택한 과는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바로 행정학과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뭔가 뭐랄까 조금 답답했어요. 아니면 조금 약간 좀 지루했어요. 행정학이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일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친구들 중에 이제 선생님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이제 주말이나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듣죠.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 얘기해주고 또 학생들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에 뭐가 이렇게 점점 움트고 있었냐면, 나도 선생님 되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뭐 지금 와서 어떻게 졸업했는지 10년이나 됐는데 이미 늦었잖아.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또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원래는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예전에는 가수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또 알아보지도 않았죠. 그냥 되고 싶다. 그냥 하면 잘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느낌만 갖고 그냥 그 꿈이 무너지고 그냥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 선생님 되고 싶은 거 뭐뭇이 되고 싶다라는 게 지금 두 번째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냥 되고 싶다라고 막연히만 생각하면 그냥 놓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대학원에다가 이제 알아보죠. 대학원에다가 전화해서 저 교사 자격증 딸 수 있습니까? 선생님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of course 된대요.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근데 혹시 교육학 학점을 이수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육학이라뇨?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요? 네, 학점이 어느 정도 20학점 정도 있어야 대학원 나와서 교사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못 해봤고 또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육학을 안 들었던 거예요. 어떡하지? 편입이구나. 그래서 편입을 또 알아봤더니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교육학 점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뭘까? 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능을 다시 보나?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고3? 고3도 아니고 어떻게 재수를? 그것도 고3 바로 후에 재수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어떻게 다시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못해. 고3 다시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직장인 반, 야간 반에서 이렇게 필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사범대를 가고 싶은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런데 회사도 그만뒀다. 이러면 이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야간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과목이 다 하나하나 문제가 됐습니다. 모든 과목이 사실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고 또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영어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한참 후에 즉 늦가기 재수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던 그런 영어 과목의 특징 혹은 영어 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 두 번째 재수 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고3 생활을 하면서 딱 학원에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 문제가 몇 개인지 아니면 영어 시간이 몇 분이나 주어지는지 듣기 평가가 되게 많이 늘어났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출 문제를 출력을 해서요. 그다음에 그걸 다 가위질을 했어요. 지문을 다 가위질을 해서 1번부터 끝번 문제까지 선생님이 사는 집 그 마룻바닥 위에 이렇게 쭉 펼쳐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순간에 한 번이라도 내 이 두 눈으로 이 전체적인 지문의 양, 그러니까 내가 다뤄야 되고 내가 넘어야 할 그 지문의 양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쫙 펼쳐봤죠. 아, 이거를 정해진 시간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20번까지 풀게 되면 몇 분이 지나야 되겠다. 아니면 30분 정도 됐을 때 여기까지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아니면 지문이 총 몇 문장으로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좀 해봤고.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풀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 유형이 이런 게 있구나. 글에 순서 맞추기가 있네. 근데 선생님이 고3이었을 땐 글에 순서가 없었거든요. 삭제가 있구나. 아니면 삽입이 있구나. 이런 거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유형도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 느낌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문장을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고 형광펜, 모르는 단어 많고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정도 나오고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몇 개 정도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공부를 했어요. 즉 지문, 문장 해석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풀어보고 또 시간 안에 못 풀면 조금 시간 많이 두고 풀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즉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문법하고 단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해하고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갔죠. 전체 지문을 보고 지문 개수를 보고 느낌을 보고 문장을 보고 단어를 보고 해서 넓은 부분에서 조금 좁은 단위로 공부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세하게 범위를 좁혀가는 공부의 장점 혹은 이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이런 사진을 잠깐 볼게요. 사이보그들이 지금 허들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달리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이 여러분 그 간격이 10m마다 있대요. 그리고 110m 장애물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 허들의 개수가 총 10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10m인데 10m마다 10개가 설치됐다는 것은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상 경기를 보게 되면 하나 넘고 바로 그 다음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넘고 뛰고 넘는 게 아니라 하나 넘고 넘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또 긴박하게 이 선수들이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여러분 바로 눈앞에 닥친 것만 뛰어넘는 건 아닐 거예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만나야 할 허들의 개수를 알 것이고 내가 여태까지 몇 번 넘어왔는지도 알 겁니다. 즉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예측하면서 뭔가를 행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 수행도 있고 아니면 숙제도 있고 아니면 내신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매번 영어 문제를 눈앞에 닥치듯이 맨날 많이 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지치고 고되겠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급박하게 거기에만 맞춰서 공부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큰 범위부터, 즉 내가 앞으로 몇 개를 넘어왔고 앞으로 몇 개를 건널 건지 공부하고 예측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문이 있어요. 지금 이 지문은 총 6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선생님이 A, B, C, D, E, F라고 해서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매겨놨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쭉 하게 되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과정이 일어나겠죠. 이건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것은 6개 문장을 해석했으니까 6개 관련된 내용이 머릿속에 남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해석을 과연 잘한 걸까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석 잘 못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정말 많다면 A, B, C, D, E, F가 선명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모의고사 때 이거를 1분 남짓해서 6개 문장을 그대로 다 복원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6개 문장을 해석했다면 6개가 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딱 하나만 남아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A. A란 뭐냐면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는 2가지이기 때문에 B, C, D, E, F 같은 경우는 A를 뒷받침해 주는 것. 즉 A가 주장이라면 B, C, D, E, F는 여러분 머릿속에 A-1, A-2, A-3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력과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B, C, D, F는 사실 A의 언저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했다면 A만 남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이 글 자체가 A가 아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글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A, B, C, D, F를 읽고 머릿속에 A가 아니다라고만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B, C, D, F는 머리에 남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A가 A로, A가 아닌 A로 딱 2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독해 문제 총 28문제 중에요. 뭐 일치 불일치 빼고 아니면 도표 빼고 그래프 빼고 그다음에 실용문, 안내문을 뺀 나머지 그 지문엔 중에서 한 18문제 정도가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냥 막상 무작정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문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전체 그림을 먼저 봐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실전 적용을 해볼 건데요. 실전 적용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장치가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전체적인 지문이 만약에 A가 주제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문이 끝까지 연결이 된다면 분명히 작가는요 그냥 글을 쓰진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좀 특별한 장치를 줍니다. 내가 앞으로 A를 계속 밀고 나갈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담긴 시그널들인데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마 experiment, 내가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survey, research, and a poll, 내가 연구, 조사 혹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몇 프로가 그렇다는 거야 라면서 A의 자기가 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으면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 뭐뭐인 경우에라고 해서 자기가 주장한 것이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좁은 경우에는 맞을 수 있어라는 when이라는 말과 아니면 if, 내가 말하는 것이 A인데 이러한 조건에서 A가 맞아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for example, for instance와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있죠. 그렇지도 않으냐면 thus, so, therefore 와 같은 이런 그래서라는 말을 써서요. 앞에 내가 A를 주장했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나오는 거야 라는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아니면 너무나 가혹한 작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그널이 아예 없는 no signal, 아무것도 없이 그냥 A를 밀고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수능 지문을 보니까 no signal은 없어요. 거의 위에 있는 experiment라던가 아니 for example, for instance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심증을 아주 많이 심어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를 반박하는 글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A를 반박하는 글이 되기 위해서는 A가 먼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잘못된 믿음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그냥 막 쓰진 않아요. 많이 나오는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myth, 신화요. 자, 근데 신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 중에 이제 날개 달린 말이 있죠. 페가수스라고 하는 날개 달린 말이 있는데요. 본 적 없으시죠? 근거도 없죠? 그다음에 역사적 문헌도 없죠?
말 그대로 근거 없는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myth, 신화. 여기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자, 이런 신화를 내가 반박할 거야. 왜? 근거가 없으니까. Common belief,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그렇지만 그건 아니야. 이런 얘기죠. Some people say that.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believe that. 이렇게 믿어. 그렇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라는 말들. 아니면 it is believed that. 그것은 그렇게 믿어지지. 그렇지만 아니야. 이렇게요. It's supposed to.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in the past.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는 글을 하기 위해서 A 부분에 이런 장치를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A가 아니란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어를 잘 쓰게 되죠. 여기서 쓰게 되는 연결어는 반대를 나타내는 연결어를 쓰게 되겠죠. But, however, yet, still, and yet. and yet은 진짜 아니야 라는 뜻이죠. 진짜 그러나. though. 물론 네가 말한 게 말할 수도 네가 말한 게 맞는 말일지라도 사실은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though. 아니면 네가 말한 게 일리가 있어. 그렇죠. with exception. 하나 예외가 있지. 라고 하면서 A가 아닌 점을 아마 부각시킬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A가 아니란 점이 되겠죠. 그 어떤 작가도 여러분 글을 그냥 쓰진 않아요. 모든 작가는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잘 따라오기를 바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된 장치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수능 지문에서 보이는 것들은 그냥 원서 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각색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사실 조금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그널을 배웠기 때문에 진짜 실제 적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제 들어갈 건데요.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면 excellence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excellence, 뭐 완벽함, 우수함 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excellence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우수하니까요. 그런데 작가의 생각은 그렇지 않나 봐요. Excellence not only kills ideas,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kills energy, 여러분의 에너지, 힘도 모두 다 앗아가 버립니다. 뭐가요? excellence, 우수함, 완벽함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장치가 나오는데요. When leaders demand라는 말이 나오는데 when이라는 장치가 사실은 우리가 문장 해석을 할 때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작가가 의미심장한 장치를 준 거예요. 자, 내가 이러한 경우, 이러한 때로 여러분에게 A가 맞다라는 것을 근거를 들어줄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요, 혹은 지도자들이 demand perfection, 완벽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Even, 심지어요, and the unimportant details,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이런 쪼잔한 일들이요. 언제요? Their workday, 그들의 근무일에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unimportant details, 아주 자그마한 details, 세부 사항까지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they, 자,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면 당연히 leaders가 되겠죠. 이 지도자들은요, waste, 낭비하는 거예요. 자, 뭘 낭비하냐면 emotional, 감정적이고 아니면 지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여전히 excellence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휙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분사구문이니까 분명히 수식이니까 중요한 정보 가치는 없을 겁니다.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보니까 leaders, 역시 지도자들 아니면 사장님들은요, to 역시, 자, 여기도 역시 중요한 단서죠. to가 쓰였다면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올 거니까 A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요, 역시 demand excellence,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언제요? And small things. 역시 또 조그만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Because they lack. 지도자들, 사장님들은요, 뭔가 좀 결여돼 있고 부족해요. 자, 뭐가 부족하면 the will, 의지력이요. 자, 뭐를 주는 의지력이냐면 to give priority,
우선권을 주려는 의지력이 부족한 자들이 바로 사장님들입니다. 자, 어떤 일에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요? To what matters most.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그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요, 모든 조그만 일에도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일은 정말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쏟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되는데 사장님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또 가볼게요. Some activities 좀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leaders 역시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사장님들 혹은 지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같은 예시로 되어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볼게요. It's intellectually lazy. 자, 그거는요, 지적으로 나태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방만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게요? To work hard at everything. 모든 일에 열심을 쏟는 것은 곧 지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work hard at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완벽을 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일을 안 하는 것과 같다라는 작가의 첫 번째 문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의미 잠깐 볼게요.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주제가 이미 너무 강력하게 첫 번째 문장에 나왔어요. A가 너무 강력했어요. 바로 뭐냐면 excellence is not good. 완벽함은 좋지 않습니다. 부연이요. leaders, 사장님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또 leaders to, 사장님의 두 번째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love all children the same. 아이들은 모두 똑같이 사랑하래요. 차별 두지 말고 아이들은 똑같이 사랑하되 but don't love all your work the same. 그렇지만 일은 똑같이 사랑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똑같이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일에 매사에 중요하게 또 완벽함을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비유적인 의미가 살짝 보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진술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왜? 글을 끝마쳐야 되니까. 자, 뭐라고 끝마쳤냐면 work hard everything. 모든 일에 열심을 기하는 것 자체는 지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보통 지도자가 많이 있다. 이런 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은요, 선생님 지금 봤을 때 단어 설명하지 않았고요. 또 뭐 문법 설명하지 않았고요. 또 문장 설명하지 않았어요. 전체 그림을 보듯 그냥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선생님이 먼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의 모든 논설문은 A 아니면 A가 아니다로 떨어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끝까지 주제를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 A가 아닌 경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가 먼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A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요. This 있대요. 자, 뭐가 있냐면 on old saying, 옛날 속담이 있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아하, 뭐 이러한 옛말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옛날 속담? 그렇다면 오늘날은 좀 다른가 보다. 반박하는 글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옛말이냐면 philosophy,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 맞습니다. 이 철학이요, doesn't make any bread, 빵을 구워주지는 못해요. 그럼 뭐 그렇겠죠? Which is, 그것은요, supposed to indicate, 다음과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철학에 무엇을 지칭하냐면 uselessness, 철학이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철학한다고 빵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야, 너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죠. 맞아요. 철학은 이런 거 해주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갈 건지 비판할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랬더니 바로 뒤에 나오는 연결어가 however.
그러나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철학이 뭔가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Let's not miss.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뭐를요? The forest. 전체 그림을요. 즉, 숲을 놓치지 마세요. Because of the trees. 나무 때문에, 쪼잔한 나무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놓치지는 마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글로 갈까요? 그럼 철학이 그러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뭐냐면 철학은 may not actually 해주지는 못해요. 자, 뭐 해주지는 못하냐면 put food on the table.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을 막상 놓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But 그러나 it does do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거는 해줘요. 그게 뭘까요? 바로 뭐냐면 that is even more important. 훨씬 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해주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Philosophy. 그렇다면 철학이 뭐 해줄 거냐면 decide who wants the bakery. 빵을 직접 굽지는 못하지만 빵을 구워내 주는 그곳, 그 장소, 즉 물질, 우리가 먹을 거가 나오는 그 장소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소유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빵 자체는 굽지 못하고 빵 자체는 얻지 못하지만 빵을 구워낼 수 있고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결정하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it decides.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who gets to eat the bread. 누가 그렇다면 빵을 먹게 되는지, 즉 물질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또 있습니까? 네. Under what circumstances. 도대체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아래에서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이 get to eat more bread than others.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빵을 먹을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여러분 빵을 모두 다 평등하게 먹으면 좋겠지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평등하지 않죠. 누군가는 많이 갖고 있고요. 누군가는 항상 적게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의 불평등을 도대체 어떤 조건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라고 주장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behind 어디 뒤에서란 뜻이죠. 모든 political 정치적이고도 아니면 economic system 경제적인 시스템 즉 누가 베이커리를 소유하는지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더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 자체는요 이 뒤에 바로 누가 존재하냐면 there is a philosophy 바로 철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현상은 철학이 아닌 경제라던가 철학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담당한다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의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우리는 매번 이렇게 철학을 무시하지만요. We can be sure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를 확신할 수 있냐면 somebody is paying attention to it.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철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철학이 정말 중요하고요. 철학은 굉장히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체적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일단 통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야야 철학한다고 뭐가 나오니? 라고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helpful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옛말이 있어요. 라는 것을 뒤집기 위해서 연결어 however 쓰였고요. 반박은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그래 맞아. 테이블 위에 음식을 놓아주지는 못하지. 그렇지만 who gets to it? 누가 그것을 먹게 되는지는 결정해줘. 아니면 어떤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지도 결정해 준단다 라고 하면서 반박 내용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진술 자신이 반박한 내용을 한마디로 딱 얘기할 때는 모든 경제적이고 아니면 정치적인 시스템 배후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philosophy 철학이 존재하고 있어 라는 글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글을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혹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 A가 그대로 A가 될 것이냐 아니면 A가 그대로 안 되고 not A로 될 것이냐 이런 지문 구조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봤어요. 그리고 어떤 유형에서 나오는지 봤더니 보통은 우리가 거의 모든 그러니까 뭐 문학 작품, 뭐 심경 추론이라던가 지칭 추론 이런 거 다 빼고요. 어떤 주제가 담긴 모든 문제, 대인 문제 파는 모든 문제에서는 이런 구조를 거의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유형에서도 많이 갖고 있냐면요. 빈칸 추론, 글의 순서 잡기, 그다음에 삽입, 삭제해서 이런 구조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요. 네, 또 하나는 글의 소재 중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소재가 뭐냐면 인문과학하고 사회과학인데요. 거기에서 또 이런 구조, 즉 A냐 A가 아니냐라는 구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문제를 풀 때요. 실제로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해석을 못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글은 A 아니면 A가 아니다로 떨어지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대인 문제 파악하는 데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의구심이 들죠. 아니 단어도 해야 되고 어법도 해야 되고 구문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면 물론 독해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맞추지? 전체 그림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단계별로 스텝별로 여러분께 제시하는 영어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1, 2, 3, 4에서 스텝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많은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2번을 제일 많이 해요. 문장 분석, 해석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영어 지문 5개를 한 세트로 선생님 묶어봤어요. 물론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문제를 한 세트로 묶어도 돼요. 7문제, 10문제. 그렇지만 선생님이 오늘 제시하는 거는 딱 5문제로 얘기해 볼게요. 5개씩을 한 세트로 해서 시간 재고 푸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온 학생들 중에서 아마 오늘 고3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고3 같은 경우는 실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분 혹은 1분 10초 안에 시간을 재놓고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2학년 혹은 1학년은 1분 혹은 1분 10초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시간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시간 재고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지문을 푸는데 1분 혹은 1분 10초 갖고 너무 짧아. 그냥 거의가 다 찍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쓰세요. 1분 30초. 선생님 2분이요. 오케이. 2분도 좋아요. 즉 시간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1번을 채택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시간에 쫓겼을 때 그 느낌을 좀 여러분들에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시간에 쫓기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지문이 6개, 8개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1분 안에 풀어야 돼 혹은 2분 안에 풀어야 돼라는 시간적인 압박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전략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안 보고 그냥 훅훅 넘어가는 즉 집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도 될 듯한 문장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즉 영어 지문은 여러분 A, B, C, D, F가 다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몸으로 딱 체득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의 제한을 좀 줘야 돼요. 그래야 감각적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세트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 세트로 해도 되고요. 난 좀 영어 많이 공부해야 돼. 그럼 2세트 해도 되고.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해석 안 된 문장을 분석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영어 어떻게 공부하나 하고 면학실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샤프 혹은 볼펜이 아닌 연필로 풀어요. 그러면 맨 첫 문장은 되게 열심히 풀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다가 다시
동그라미를 또 칩니다. 몰랐나 봐요. 그게 단어가 3개 정도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연필 속도가 빨라져요. 훅훅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포기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채점하고 나서 문장 분석을 할 때요. 모르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주요 이유는요. 바로 뭐냐면 80% 혹은 90%가 단어예요. 아니면 구문? 요 정도? 그러면 선생님 문법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된 문장을 뒤에 있는 해설지랑 같이 옆에 보고 해석을 할 때요. 단어에서 많이 걸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 뭐 하냐면 단어를 외워요. 이게 무슨 뜻이지? 사전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선 여러분 단어 때문에, 즉 나무 하나하나 때문에 전체 숲을 못 보게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싶으면요. 뒤에 그 단어만 나온 단어 리스트 있죠. 그걸 쭉 찢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옆에다 두고 어차피 4번 단계가 단어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암기할 거니까 단어 외웠다 치고 그 다음에 그 단어 옆에 있는 한글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지문도 많이 볼 수 있고 의미를 중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문 분석인데요. 이 지문 분석은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 것처럼 전체 삼각형을 그려서 전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when이 쓰였다. however 이런 게 쓰였다. 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바로 단어 암기예요. 그리고 나서 단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암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어 독해 들어가기 전에 단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독해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평생 힘들어요. 단어는 언제 하냐면 독해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나온 의미를 가지고 단어를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 집 앞에요. 바로 뭐가 있냐면 중고차 전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차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나 봐요. 자,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신호등에서 이렇게 서고 있다가 그 밑에 현수막 전화번호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4989로 돼 있어요. 응?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숫자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조합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7자리나 지금까지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어라는 게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외우면 머릿속에 날아가 버리지만 내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즉 내가 전체 지문 분석까지 가고 단어를 암기하게 되면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단어 암기가 마지막이라는 것, 즉 전체 그림을 보고 단어 암기, 나무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강연 제목도 전체 그림 맞추기였습니다. 많은 어른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야 그때가 좋지, 야 뭐가 문제야, 공부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그때를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은 시기예요. 고단하고요, 피로하고요, 또 외로워요. 자, 이런 힘든 시기에 여러분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그게 뭐 거창하게 나는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이런 거에 미쳐도 좋겠고, 아니 수학에 미쳐도 좋겠지만 그런 거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작은 부분에라도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분명히 이 시기는 여러분에게 값진 시기가 될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 미친 그것, 즉 집중한 그것,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그것은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오늘 전체 그림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영어 공부할 때 절대로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시느라 고맙고요. 마지막 인사로 여러분과 헤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